지난 2년간 끊임없이 이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짜 승자는 미국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종 승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고향 사람들로 끝날지 모를 일인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바이든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크랜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전역의 평균 실업률보다 최소 2% 이상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지만 전쟁 이후 포탄 생산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역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의 KNDS는 우크라이나의 포탄 생산을 위한 자회사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이익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2년 7개월이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진정한 승자는 러시아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아닌 미국과 유럽의 방산 기업들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면에 자리한 미국과 유럽의 군수산업 호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고향인 스크랜턴은 약 7만 7천 명의 인구를 보유한 소도시로 광산업과 섬유공장 등 도시의 기반 산업이 수십 년간 쇠퇴하면서 미국 평균보다 더 높은 실업률을 보유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작은 시골 마을을 겨우 2년 만에 미국 내에서도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는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스크랜턴에는 155mm 포탄을 생산하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생산 공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155mm 포탄을 생산하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일감이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포탄 생산량은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관련 일자리는 200여 개가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포탄 생산의 급증은 자연스럽게 기업이 위치한 스크랜턴의 경기 호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지금까지 약 230조 원의 예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배정했고 2024년에만 무려 79조 원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정된 예산의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국 내에 위치한 방산 기업으로 투입되어 무기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2024년에 책정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79조 원 중 신규 무기 구입비로 배정된 금액은 약 34조 원으로 전체 지원 예산 중 4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34조 원의 무기 구입비 중에서 약 9조 원이 미국 내 포탄 생산 확대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전체 지원 예산 중 11%, 무기 구입비 중 26%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155mm 포탄 생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포탄 공장이 위치한 스크랜턴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스크랜턴에서 생산되는 155mm 포탄은 미국 내 총포탄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3억이 넘는 미국 인구 중 겨우 7만 7천 명이 모여 사는 작디작은 소도시에서 이 정도의 생산 물량을 자랑하는 것이 새삼 놀라울 따름인데요. 스크랜턴은 미국 평균보다 2%나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도시에서 이제는 미국 평균보다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니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스크랜턴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펜실베이니아주는 다수의 방위 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젠텍스, 쇼트 등의 군수업체들도 직원 고용을 늘리는 등 대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반으로 군수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2024년 11월에 예정된 미 대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총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수를 넘기는 270명을 확보해야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데 펜실베이니아주는 19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어 향후 미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크랜턴 등의 방산기업 호황을 두고 미국의 정치권에서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내 강경파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세금 낭비라는 날선 비판을 내세우며 전쟁 지원에 반대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맥코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스크랜턴의 공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전하자 이를 두고 미 대선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작 미국은 포탄 제작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이를 두고 대선과 정치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자국의 이익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크랜턴까지 방문하여 미국의 지원에 감사함을 표하고 연일 장거리 타격 수단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보여주는 행보는 마치 우크라이나와 동상이몽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얻고 있는 이익은 방위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방위 산업 이외에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요. 에너지 분야에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공급이 제한된 점이 미국엔 호재로 작용하였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의 수급이 줄어든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하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미국의 에너지 산업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산 가스의 공급 차질은 필연적으로 미국산 가스의 가격 급등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하여 유럽 공장들이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급등한 에너지 비용으로 각종 제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자 자연스럽게 미국의 제조업 상품들이 유럽 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덕분에 미국은 군수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까지 연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미국에서만 포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국 방위 산업의 밑거름으로 여기는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일의 대표적인 방위 산업체인 KNDS는 우크라이나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155mm 포탄 등을 현지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독일은 발트 3국 중 하나이자 러시아의 위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리투아니아에도 포탄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155mm 포탄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처럼 엄청난 몸값을 자랑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까지 한 발에 약 2,000달러 수준이었던 포탄 가격이 지금은 무려 5배나 상승하여 한 발에 1만 달러를 넘나드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포탄 한 발의 가격이 1,3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았으니 독일의 방산업체들이 앞다퉈 공장을 증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독일 방산기업의 포탄 공장을 두고 표면적인 명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정작 독일의 정치권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도 함께 포착되었는데요. 독일은 다수의 방산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거리 미사일 타격은 절대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지난 2022년 9월에 발생한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폭파 문제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미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당시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폭발을 우크라이나가 주도한 정황이 포착되며 양국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국 방산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도 정치, 외교적으로는 더 이상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듯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며, 이처럼 미국,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나토 내 방산 강국들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간의 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기본이며 타국의 전쟁이 방위 산업의 호황으로 작용하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한국도 자주 국방에 실패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처럼 적성국의 침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 서방의 강대국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판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망 이후 농업국가로 전락할 위기를 맞이했지만 한국이 6.25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군수공장 역할을 수행한 일본은 6.25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심지어 도요타 그룹의 토요다 에이지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선전쟁은 구제의 신이다는 기록의 발언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1990년대 말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 경제에 불황이 닥치자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다시 일어선다는 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사례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안보와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한국은 적성국에 대한 무력 도발 이외에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채워주는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분명 한국에도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절실히 알려주는 교훈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국의 사상자만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나라들은 해당 전쟁을 두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역시 북중러의 군사 위협에 맞서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억지력을 구축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20일 라인메탈 탄약공장 영상입니다. 7월 29일 독일 라인메탈은 헝가리 바르팔로타에 있는 탄약공장을 인수했습니다. 다음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원래 이 공장은 헝가리 잘레에게르세그에서 제작된 부품을 공급받아 KF-41 린스보병 전투 차량용 30mm 탄약을 생산해왔는데요. 라인메탈은 생산 설비 개보수를 통해 30mm 탄약뿐 아니라 주력 전차용 포병 포탄을 생산, 이를 헝가리 방위군을 포함 나토군 전체에 보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헝가리 탄약 공장 인수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키이우 탄약 공장 건설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라인메탈 측은 빠르면 8월 중 공사가 시작될 것이며 2년 안에 공장을 완성해 2027년이면 탄약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부지를 제공하고 라인메탈은 기술 장비와 교육 인력을 투입, 합작 투자 형식으로 공장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작 회사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라인메탈은 지속적인 공장, 인프라 확장을 통해 장기전의 가능성이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유럽, 북유럽 시장 전체에 대한 시장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공장은 나토 표준 155mm 탄약을 연간 6자리 규모로 생산할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즉 매년 최대 100만 발에 가까운 155mm 포탄이 이곳에서 생산돼 유럽 전역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독일의 전방위적인 투자 확대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탄 가격의 급상승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2,000달러였던 155mm 포탄 가격이 현재 10,00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포탄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가격 상승의 수혜를 누리기 위해 대규모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유럽 시장 선점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유럽에서 155mm 포탄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로 나토군 역시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토는 155mm 포탄 확보를 위해 유럽 전역의 방산업체에 다량의 155mm 생산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긴급 상황임을 강조하며 방산업체들의 생산 설비 투자를 독려했지만 유럽은 물론 155mm 포탄 기준 월간 생산량이 15,000개 수준인 미국의 생산 역량을 고려하면 이 정도 물량을 단기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세계 방산의 주류 무대로 발돋움하고 싶어 하던 일본은 이 기회를 발판 삼기로 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이 미국과 탄약 공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일본의 탄약 생산 능력으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만큼의 포탄을 공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탄약 비축부는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155mm 포탄의 재고는 약 25만 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우크라이나의 탄약을 지원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탄약 생산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일본 방산업체들이 정부의 증산 요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산 포탄을 수입하려던 영국이 결국 포기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영국 정부는 대량의 포탄 생산을 결정했고 일본의 방산기업에 라이센스를 주고 하청을 맡기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그런데 생산을 맡은
일본 방산업체 고마스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고마스가 시제품으로 생산한 155mm 포탄을 영국 관계자들이 검토해본 결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품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게다가 애초 예정했던 물량을 일본의 생산 능력으로 소화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계획 자체가 전면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 방산업체의 형편없는 수준만 전 세계에 공개되고 말았는데요. 작년부터 유럽방위청은 유럽의 포탄 생산량을 올해까지 연간 140만 발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작년엔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에 최소 100만 발의 포탄을 지원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기준 우크라이나가 받은 포탄은 50여만 발에 그쳤고 포탄의 생산을 담당한 현장의 방산업체는 EU 지도자들의 정책 지속성과 예산 투자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마크 켄시언 선임 고문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만이 공경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포탄이 유럽 모든 국가의 양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2조 6천억 원 규모 포탄 80만 발에 달하는 구매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이를 감당할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체코와 같은 국가는 아프리카의 남아공에서 수십만 발 이상의 포탄을 들여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라인메탈의 포탄 전문 생산자 회사인 RDM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RDM은 대량 생산보다는 시험 생산과 시제품 테스트에 특화된 회사로 체코의 수요를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남아공을 통해 중국산 저질 포탄을 싼값에 우회 수입하려던 체코의 꼼수가 아니었냐는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서방 사회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이만한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러나 전차 왕국 독일, 지상전 최강자 독일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포탄 시장은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시장 선점 효과가 매우 큰데요. 특히 포탄 시장을 먼저 공략해야 전차와 장갑차 판매가 용이하다는 점은 두말하면 잔소리 때문에 독일은 무리를 해서라도 해외 탄약 공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인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이 인수한 헝가리 공장만 보더라도 지속적인 공장 확장을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장의 부지 규모를 150헥타르 약 46만 평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축구장 200개, 여의도 절반 정도 크기의 초거대 규모의 탄약 공장을 확보함으로써 유럽에 진출한 한국 방산 기업의 콧대를 꺾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라인메탈 대변인에 따르면 이 공장의 초기 생산부는 헝가리 방위군이 사용할 용도에 집중할 것이며 추후엔 고폭탄 및 운동에너지 시간융합 탄약 등 다양한 유형까지 생산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라인메탈의 7월 30일자 보도자료에는 120mm 장갑관통, 피난정형, 폐기형 사보, DM88 및 DM98 120mm 연습탄, 장거리 HE 120mm 전차용 포탄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155mm 포병탄, 155mm 속도 양상, 장거리 포병 투사체 및 장약까지 생산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대표적인 탄약업체 풍산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건설될 라인메탈의 우크라이나 공장에선 M72 장약을 사용하면 사거리가 27.5km에 달하는 155mm 스마트 유도 탄약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한국산 포탄의 진입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깔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가 한국 측에 포탄 생산을 위한 현지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으며 전문 포탄 기업은 아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의 155mm 포탄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한화는 BAE 시스템즈 외에도 영국 방산기업 바코과도 MOU를 체결, 유럽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한화의 주된 사업 분야인 자주포 수출을 위한 포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공격적인 투자에 맞서 한국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요청에 한국의 대표 탄약기업 풍산은 현지 포탄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의 155mm 포탄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맺는 등
한화의 주된 사업 분야인 자주포 수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포탄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을 앞서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군사 뉴스 채널인 유러피안 디펜스 리뷰는 2023년 아덱스에서 풍산의 기술 역량을 극찬하며 한국의 방산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08년 국내 방위 산업체로는 처음으로 방산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풍산은 양과 질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경주 안강공장과 부산공장 두 곳에서 5.56mm 소총탄부터 227mm 다연장 로켓탄의 탄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탄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협업하여 활공유도포탄 GGAM을 개발하고 있어 그 기술력을 전 세계에 뽐내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 방산 시장은 한국과 독일의 치열한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내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맞서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투명하지만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무엇보다 투자에 치중한 독일의 반격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